네, 안녕하십니까. 이호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석의 흐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아주 그 이상도 더 걸릴 수 있는 장기간의 외교전쟁이 될 겁니다. 이런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와의 전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자 비밀리에 핵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 미국은 이걸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몰래 이 핵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980년에 들어서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이 이제 야, 니네 몰래 이런 핵 개발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압둘 카디르 칸 박사 이 핵 개발 노력을 막으려고요. 그런데 아무튼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뭐 용인하겠다,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파키스탄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 문제를 뭐 잠시 덮어뒀다고 할까요? 이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이에 파키스탄이 엄청나게 핵 개발을 진전시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니까 다시 파키스탄한테 그 핵 개발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미 파키스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 핵 개발이. 그래서 1998년 5월 파키스탄에 핵실험을 하니까 국제사회가 뭐 무기 수출 중단이다, 원조 중단이다, 신용 대출 중단이다, 핵무기 뭐 전용 위협이 있는 제품의 교역 금지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파키스탄을 다시 테러와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핵 무장을 결과적으로 용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파키스탄이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경우는 더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NPT 체제 출범 이후 첫 핵 보유국이 된 나라입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인도가 그 네루 총리, 첫 총리가 네루 아닙니까? 그래서 핵 개발을 하는 과정을 이미 제가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파키스탄과의 갈등에서 인도가 핵무장을 해결됐다 그러지만 제가 살펴본 대로 인도의 핵무장의 직접적 단초는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는 사실은 원래는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역사적으로 크게 갈등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 티벳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된 거죠. 그래서 티벳으로 인해서 국경 분쟁이 벌어져 가지고요. 1962년 중국이 인도를 제압하고 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니까 65년 2차 또 65년 잘 알다시피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전쟁이 발발하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결국은 핵 개발에 나서 가지고 74년도에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는 중국하고 인도는 사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구가 중국이 지금 13억 7천만 명, 14억 좀 안 된다 그러고요. 인도가 지금 한 13억 3천만 명인데 이 엄청난 인구 대국, 이 대국이 티베트 문제로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도요. 군사적 긴장이 이런 게 언제든지 벌어지고 긴장감이 꽤 높습니다. 한때 중국하고 인도가 구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 시절에는 비동맹 노선을 같이 걸면서 상당히 친해진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는 철저하게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인도가 중국을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에게 비견될 상대는 아닌데 미국이 개입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서 현재로서 세계 최대 장애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압박 작전의 최고 수준의 우방으로 인도가 제 역할을 하는 한 인도의 핵 보유를 문제 삼을 일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인도 간에 핵 협정이 체결됐는데요. 2006년도 인도와 미국이 핵 협정,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죠. 이걸 보면은 IAEA의 사찰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기술과 핵물질을 제공받는 게 골자인데 굉장히 특혜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는 NPT에 가입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핵 보유를 미국이 용인하니까 사실상 핵 무기 보유국이 돼 있는 인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핵 확산의 역사에서 보면 철저하게 미국의 이기적 전략이라 할까요? 이런 게 엿보입니다. 같은 맨하튼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영국에게조차 핵실험 노하우를 전해주지 않으려 했던 게 미국 아닙니까? 소련이 1949년도 핵실험에 성공하자 나중에 영국이 핵 개발을 막지는 않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핵실험 하려고 하자 미국이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나중에 끝내 핵 개발을 소련을 이유로라도 핵을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하니까 결국은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수에즈 운하를 독점하게 된 이집트가 친소련 정책을 펼치자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가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1957년도인가요? 미국의 U2기가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에서 핵무기 개발용 원자력 공사 현장이 사진이 찍혔는데 이 현장에 프랑스 사람들이 대거 포착되고 이런 것들이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핵을 가진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얼마나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반미 친소 경향을 보이는 그 중동 국가들, 그 팽창, 이건 이스라엘이 알아서 현지에서 막았습니다. 이라크가 핵 개발을 시도하니까 이스라엘이 1981년도 6월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에 건설 중이던 그 오시라크 그 원자력 발전소 그걸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이라크 전쟁 미국은 손쉽게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이런 핵 개발이나 핵 보유를 용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 등이 어떻게 핵 보유국이 결과적으로 됐는지 철저히 연구했을 겁니다. 그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미국과의 관계, 이것이 핵심이라는 걸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또 북한은 사실 NPT 가입했었지만 NPT 체제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핵 능력까지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편에서 이런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수백만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이것 북한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작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두 나라를 핵전쟁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소로스는 북한 핵 위협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동맹이 핵전쟁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합의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마치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이거를 소로스가 대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하려면 전편에도 살펴봤지만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은 물론 후방기지인 일본의 미군 기지, 나아가 괌에 주둔한 미군 등 동아시아 전체의 미국의 군사전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 핵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사실상 핵보유국이지만 비핵화를 약속하고 있는 북한, 비핵보유국인 일본과 한국, 대만, 몽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계 설정이 다시 돼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무슨 CBS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북한을 꼬이고 있는데요. 경제대국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김정은도 모를 리가 없죠. 일부에서는 조만간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김정은이 역정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원산 개발 특구 거기에 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선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뭐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한 미국하고 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베트남 아닙니까? 지금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사이에 핵이라는 핵 개발, 핵 보유 이 문제는 없었지만 핵을 딱 빼고 보면은 미국과 베트남의 지금 관계, 베트남 경제 개발의 최대 후원자가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만약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 이런 걸 미국이 약속하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김정은을 돕는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가 새로 구축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걸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북한과의 모든 협력을 다 단절하고 그렇게 할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등에서 여러 뭐 핵 생산하지도 않고 뭐 더 이상 실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핵 이전. 그걸 뭘 말할까요? 미국 본토에 대한 안전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등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앞선 핵보유국, 조용한 핵보유국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든지 그걸 견제하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는 중국하고 손망치안의 혈맹으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서가지고 달콤한 속삭임을 미국에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조선반도 비핵화의 북한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핵 사용권을 갖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북한이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핵 사용 선택권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의 성격이 핵 사용권을 갖지 않은 주한미군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하고 미국이 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이럴 때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최전선에 선다면 아니면 최소한 중립지대로 나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쓰겠다. 옛날에 북한이 김일성 주석 시절에 중국하고 소련이 싸우니까 그 양다리 외교한 거 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다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서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 혈맹 관계를 좀 멀리하고 그러면은 그런 북한을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아마 이걸 굉장히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협의 프로세스에 중국의 참여를 공인했는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안전판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기 전까지는 중국을 안심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엿보는 김정은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미국이 만약에 조용하게 이렇게 용인하면 NPT 체제가 무너지지 않겠냐.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죠. 그런데 북한이 전임미답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꼭 NPT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길을 북한이 여니까 거의 새로운 길에 맞춰서 미국도 NPT도 말하자면 진화한다 할까요?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NF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은 저는 중국이 말하자면 견제를 받지 않고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걸 막겠다.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새로운 핵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마당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로 NPT 체제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핵질서를 구축하는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북한이 미국에 붙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걱정하지 그런 문제를 제기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그건 거듭 얘기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전범도 아닌데 미국은 이 한반도의 허리를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안을 만든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전쟁 전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안보 최후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한 거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국의 국익 앞에 아주 냉철한 그런 것이 사실 미국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미동맹의 가치가 미국이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하는데 쉽사리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미국 의회의 장치로 인해서 쉽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점점 북한 핵 문제가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 자꾸 미국이 이거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데요. 중국을 무릎 꿇리는데 북한의 핵 카드, 북한 핵 또는 북한이라는 존재라는 이 카드를 쓰는 게 미국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 게 미국 국익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언제든지 중국에게 이 압박 카드를 쓰고 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러면서 그때는 그 과정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런 카드가 된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일부러 미국이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면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점차 변수화돼가는 이 북핵, 한반도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잘 알아야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고요. 우리의 전략과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